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중국, 미국발 악재 탓에 하락한 증시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종목별로는 미국의 5월에서 6월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자동차 제조업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0.87%, 0.97% 상승했고 영국은 공휴일인 스프링뱅크 홀리데이를 맞아 휴장했습니다. 뉴욕 증시도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했습니다. 중국의 인민일보가 최근 제기된 4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 재추진설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면서 진호에 나섰습니다. 인민일보는 27일 해외판에서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경기 부양으로는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다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이어 추가적인 대규모 경기 부양은 도리어 생산 과잉 현상과 지방정부 채무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다며 안정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과 구조조정 심화, 심층적인 제도 개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중국이 27일 태양광 관련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해 비공식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존 클랜시 EU 통상 담당 대변인은 이날 중국 측의 요청에 따라 중산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카렐 데 피우트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EU는 다음 달 5일부터 잠정적으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최종 관세율을 조율하기 위한 공식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중국산 이동통신 제품과 태양광 패널 분쟁이 상호 관세 부과로 끝나지 않도록 EU가 중국과 협상에 나서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혀 EU 측의 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은행 내에서 2년 내 물가 상승률 2% 달성에 대해 비관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 공개된 지난달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위원들은 2015 회계연도쯤이면 소비자 물가가 약 2%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위원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지 매우 불확실한 점을 들면서 이러한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경제의 초점은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오는 6월 1일 발표되는 중국의 5월 구매관리자 지수입니다. 중국의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5월 지표가 기준선인 50을 밑도는 49.9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예상대로라면 중국의 PMI는 7개월 만에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중국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게 됩니다. 중국의 더딘 경기 회복이 재확인될 경우 최근 불거진 글로벌 자산버블 붕괴 우려와 맞물려 국제 금융시장에 또 하나의 대형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미국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했습니다. 영국 증시도 공휴일을 맞아 휴장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나머지 개장됐던 유럽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한편 어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1980선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도 연고점을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흐름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미국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했고요. 영국 증시도 휴장한 하루였습니다. 나머지 개장됐던 유럽 증시 상승으로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가 그 메모리얼 데이로서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런 뉴욕 증시 외에 그런 다른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어제의 그 뉴욕 증시 다음에 가장 관심 있는 게 바로 유럽의 증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어제 유럽 주요 증시는 대부분 상승 마감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독일 닥스 지수는 72.13포인트 오른 8,377.45포인트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38.37포인트, 0.97% 오른 3,995.1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영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공휴일인 그런 스프링 뱅크 홀리데이를 맞아서 휴장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그 어제 같은 경우에 상승 마감했던 것은 특별한 이러한 그 글로벌 이슈가 있다기보다도 지난주 같은 경우에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증시가 좀 하락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영향을 받아 유럽 증시도 하락했던 부분이 해서 좀 그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상승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 전문가들도 그동안 지난주에 강한 조정을 좀 시장이 좀 받았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어제 장 포함해서 이번 주에 들어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우선은 계속적으로 봐야겠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글로벌 이슈는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마감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이슈들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부터 다시 한번 마감을 점검해 볼 텐데요. 중국 증시는 소폭 올랐지만 일본 증시가 또 큰 폭으로 하락했더라고요. 네, 일본 증시의 하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번 좀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일본 증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큰 포인트로 좀 하락하면서 좀 장을 마감하지 않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가 좀 한 주가 굉장히 좀 하락세 좀 보여주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3.2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3.22%까지도 크게 좀 그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이나 영국의 그런 증시가 휴장을 좀 앞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계속적인 약간 그 투자 심리가 약간은 좀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는데, 전문가들 예측하기는 일본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로 자금이 몰리는 쪽이 좀 수월해졌다, 이런 평가가 좀 나와주는데,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번 29일 날 그 일본의 그 은행 총재가 좀 연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추이를 지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최근 발표되는 중국의 경제 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상승 마감했다는 부분이 좀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상해 지수 같은 경우에는 0.2% 오른 2293.08을 좀 기록했습니다. 우선은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국에선 증권주가 상승세를 좀 보였다는 점이 증시를 좀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증권주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은 그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온다는 좀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하이통 증권이 2%, 그리고 시티증권이 1.4% 오르면서 좀 마감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이번 주에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 경제 지표 좀 발표 일정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다음 달 1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물류구매협회 그가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자 지수, 이렇게 PMI 지수라고도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PMI 지수가 공개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 PM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좀 50
밑으로 좀 돌면서 약간의 좀 불안감을 좀 안기고 있는 상황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우선은 크게 지금 예상치가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이번 어제 같은 경우에 상승 마감했다는 점은 큰 무리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중국 인민일보가 최근 해외 투자은행들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국 경기 부양 가능성에 대해 상반기 중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 여러분께는 조금 부정적인 소식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인민일보가 이런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상반기 중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꺼내지 않을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정부 관계자의 의도와 시각이 녹아있는 그런 보도성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이 최근 중국이 HSBC PMI 지수가 50을 하회한 5월 수치를 발표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국 인민일보가 이를 교정하는 그런 흐름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현재 독일을 방문하고 있는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독일에서도 단기 경제 성장률을 부양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안을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밝힌 것도 이 인민일보의 이런 톤에 부합된 그런 언급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은 투자자들이 고대하는 경기 부양안이 상반기 중에는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세대인 시진핑 리커창 체제는 출범 이후 경제정책의 초점을 분배 정의와 민간 쪽의 투자 활성화, 그 다음에 구조 개혁에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현재 7.7%인데요. 추가적으로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기 부양 카드를 쉽게 꺼내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2분기에도 경제 성장률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난해의 시각을 자주 이제 거론을 해 드리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연초에는 8% 정도로 상정을 했지만 최근 7.6%로 대폭 하향을 했습니다.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2분기 경제 성장률도 1분기 때 7.7% 수준 언저리나 이보다 조금 못 미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4월과 3월, 4월과 5월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 수출 지표는 예상 밖의 호조를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물동량 수치에 통계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을 계속 현재 표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중국의 통계 수치만큼 1분기 이상 내지는 1분기 수준 정도로 나올 수 있을지도 상당한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리커창 총리는 경제를 전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금융시장과 관련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 재정이나 세제의 건전성 이런 부분에서 세제 개편 이런 쪽에 현재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경기 부양 발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고대하는 만큼 현재 손쉽게 나오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중국의 상반기 중 경기 부양책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물 건너가게 되면 상해 증시나 투자자들에게는 더 아쉬운 소식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국내 투자자들도 일본 주식이나 뭐 이런 쪽에도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그렇죠.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하이 증시는 올해 1% 상승에 현재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수익률을 보면 어제 이제 2,293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상하이 지수는 올해 1% 남짓한 상승률에 그치고 있고, 홍콩 항생 지수도 어제 22,686포인트로 올해 0.13%, 올해 뭐 거의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경기 부양 카드가 나오지 않더라도 상하이 지수나 홍콩 항생 지수가 올해 크게 상승한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중국 정부가 현재 가져가는 구조 개혁과 분배 정의, 또한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부분, 그다음에 임금 인상과 관련된 영업이익력의 저하 부분을 어떻게 잘 요리할 수 있을지도 하반기 주요 관심 포인트라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가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3% 이상 내렸었는데 이어지는 엔화의 강세도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지만 지난달 열렸었던 통화정책회의의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여기에서 일부 위원들이 물가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비교적 미온파로 거론되는 2명의 통화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이제 밝혔는데요. 저희가 이제 연준의 의사록은 놓치지 않고 이 이슈를 많이 다뤄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행의 의사록을 따로 떼어서 이슈로 다뤄드리는 것은 오래간만인데요. 그만큼 현재 시장의 관심이 일본 BOJ와 정책회의에서 나오고 있는 이 금통위 위원들의 시각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9명의 금통위원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명의 위원들이 2015년까지 2%의 물가 달성 목표를 달성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위원들은 기우치 다카이테 위원과 사토 다케이로 위원인데요. 이 기우치 다카이테 위원은 전 노무라 연구소 출신 위원이고요. 사토 다케이로 이 위원은 스미토모 은행 임원 출신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 9명의 위원 중 미온파로 일찌감치 분류됐던 2명의 위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4월 26일 날 금융정책회의 의사록에서는 최근 국채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토론이 있었는데요. 인플레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채권 시장의 균열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그로다 하루이코 총재의 어깨가 이 국채 수익률과 관련된 내용에서 상당히 현재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4월 금융정책회의에서도 일본 국채시장에 대한 우려가 개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 2명의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우려 의사를 좀 개진을 했고요. 일본 은행이, 일본 BOJ가 대량으로 현재 대규모 국채 매입을 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그 정부의 추경 예산을 통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일본 은행이 이제 시장에서 이를 흡수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오히려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것이다라고 이 두 위원들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제였죠. 그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히도스바시 대학교에서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히도스바시 대학교는 그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젊었을 때 여기서 이제 교수로 봉직한 그런 그 전력이 있는데요. 여기서 열린 일본 경제학회에서 금리 인상은 경기 개선과 동반되는 것이다. 일본의 금융 시스템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현 수준에서 추가로 더 오르더라도 이를 견딜 수 있는 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갸우뚱하는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인데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 일본 증시가 3% 이상 네. 하락이 됐는데요. 시장의 관심이 이제 국채 수익률을 잘 감내해낼 수 있을 정도로 일본 BOJ가 정책적인 여지와 그 파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일부 전문가의 시각이 엇갈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의 현재 시중은행들, 민간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보유 국채는 약 1조 3,289억 달러 정도로 현재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보유분까지 합치면 적어도 1,100조 엔 수준이 일본 국채로 현재 풀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일본의 공공부채, 정부부채 비율이 230%를 현재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10bp 정도 1%의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일본의 그 이자 부담은 GDP의 2.3%를 차지하는 막대한 분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니케이 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것이 국채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본 니케이 지수가 단기적으로 더 올라가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시각을 좀 피력을 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비유를 하자면 집안에서 이제 그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는 전기 밥솥이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면 밥이 이제 잘 만들어지는데요. 그 밥이 만들어지는 부분의 시간을 단기적으로 축소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실용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니케이 지수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제 3%가 내리고 지난주 7% 폭락한 것은 그 수증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급하게 나온 부분이다. 이렇게 좀 비유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현재 국채 시장에서 그 현재의 자금이 일부 이제 일본 내각부가 경기 판단을 상향 조정한 이런 부분을 볼 때 일본의 그 위험 자산인 주식 시장으로 옮겨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국채 시장에서 5% 정도만 빠져나온다고 해도 이 55조 엔 정도의 국채 시장의 물량이 출현된다는 측면을 보면 이 국채 금리의 방어가 일본 중앙은행의 커다란 현재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주간 업종 테마 흐름을 분석해보면서 시장을 주도해 나갈 트렌드 업종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 대신증권 장안동 지점의 조중흠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상승을 보였던 하락을 보였던 특징 업종 테마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업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자동차가 6.29%로 큰 상승을 한 것을 비롯해서 반도체나 금융업종이 이제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화학업종, 운송업종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제일 많이 상승한 자동차부터 살펴보면요. 지난주에 이제 그 자동차의 주말 특근이 재개되고 또 엔화 약세가 좀 해소가 된다면 자동차 업종 계속 상승세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 두 가지 이슈가 모두 그 맞아떨어졌습니다. 특근이 이제 12주 만에 재개가 되었고, 그리고
엔달러가 103.6원까지 올라갔던 게 이제 100엔 근처까지 내려오면서 자동차 업종 계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반도체 업종의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4.5% 오르면서 반도체 업종 지수를 좀 견인을 했고요. 그리고 화학업종의 경우는 마이너스 4.5%라는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49.6을 기록하면서 7개월 만에 가장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제 화학업종의 하락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운송업종 같은 경우에는 세금 탄루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CJ 대한통운이나 한진해운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제 운송업종의 하락을 주도한 장이 되었습니다. 네. 네, 꾸준하게 이름을 올리는 업종들이 눈에 띕니다. 자동차, 금융 있었고요. 반도체 마찬가지인데 화학업종의 하락도 눈에 들어와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엇보다도 상당히 싼 가격입니다. 네. 지금 매우 저가 수준이라 반등이 충분히 나올 만한 자리인데요. 반면에 지금 업황 부진이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어서 화학업종이 좀 본격적으로 살아나려면 글로벌 경기 회복이 좀 본격화되고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가 살아나야지 화학 업황 자체가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중동과 미국 화학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지금 시작되고 있어서 이제 이것은 화학 업종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화학 업종 투자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 업황의 레버리지가 큰 하이닉스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장비 업체인 원익 IPS나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같은 업체에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두 한 10%에서 15%가량 상승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업종이 이제 계속 이렇게 좋은 이면에는 PC용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모바일 디램의 지속적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업황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도체 당분간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도체 업황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갈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또다시 강세를 보일 업종, 어떤 업종 보시는지요? 네, 이번 업종 전망을 하면서 무엇보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이번에 네. 좀 재밌게 나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번에 경기 민감주를 좀 본격적으로 담기 시작하였습니다. 화학과 철강 건설 업종을 외국인들은 저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샀는데요. 반면에 기관은 이 화학 건설 그리고 철강 업종을 모두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금융과 자동차 업종을 많이 샀는데요.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순매수 업종들을 비교를 해보면 공통점은 모두 저가 수준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한 업종들은 업황의 이익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익 가시성이 높지 않아서 현재 이익이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반면에 기관이 순매수한 금융과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이익 변동성이 높지 않아서 기관이 순매수한 금융과 자동차 업종을 계속해서 이번 주 상승 업종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동차 업종부터 보면요. 4월 말부터 해서 한 15% 정도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차 업종 매우 싼 가격인데요. 현대 기아차의 PR은 현재 5.7 정도 수준으로서 일본의 토요타, 혼다, 닛산이 10에서 12배, 그리고 미국 GM과 포드가 10배인 것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싼 가격입니다. 네. PBR 역시 현기차 1.0, 토요타 2배로서 지금 보면 현기차가 상당히 싸고 연초 후에 올해 들어서 토요타가 한 60% 정도 이제 상승을 한 반면에 현기차는 한 마이너스 5% 정도로 거의 제자리인데요. 지금 현재 엔저가 한 $100 정도 수준의 엔저는 지금 현기차 가격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이제 가격 매력이 좀 부각되기 시작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말 특근이 재개되고 있고, 또 엔화 약세가 만약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하반기에 신차 효과가 좀 집중되고, 또 터키나 중국의 공장 증설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가격 매력이 좀 더 부각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주를 살펴보면요. 금융주 지금 기간이 5월 3일부터 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현재 금융주를 이렇게 사고 있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번에 지적해드렸듯 기준금리 인하는 순이자 마진이 하락하면서 금융주의 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금융주 주가 순자산 비율, 즉 PBR은 0.5 수준입니다. 이걸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 전체 시장의 PBR이 1.1 정도 수준인 걸 보면 한 56% 정도나 금융주의 PBR이 할인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 글로벌 금융주를 보면 시장 대비해서 보통 20%에서 30% 정도 할인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금융주 매우 싼 가격이고요. 거기다 26일 날 우리금융의 차기 회장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금융 차기 회장이 말한 게 민영화를 가장 최우선 과제로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M&A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과거 사례들 봤을 때 이제 M&A 기대감이 나오면 금융업종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금융업종 이번에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흐름 좋을 업종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상승 업종에 이름을 올렸던 자동차와 금융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시기를 반도체도 흐름이 앞으로 좋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관심 종목은 이 가운데 하나 꼽아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반도체 장비 업종 중에 유진테크를 다시 한번 이제 들고 나왔는데요. 예.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 메모리 시황 개선의 수혜를 가장 이제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2배 정도 상승을 하였는데요. 재밌는 건 1분기 실적이 이제 거의 반토막 이상으로 주저앉으면서 상당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해서 2배나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하반기가 기대되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을 한 것인데요. 그렇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PER 8.5배밖에 되지 않고 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제 하반기에 미세공정 전환이 본격화될 텐데 하반기 이제 투자에 있어서 장비 수주 모멘텀이 3분기에 본격적으로 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 3분기에 가장 많은 3분기에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차트를 보면요. 지금 실적이 계속 상승하면서 그동안 계속 상승을 보이다가 예. 현재 23,9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매수가로 25,000 박스권을 상단 돌파를 할 경우에 이제 매수를 추천드리고요. 예. 목표가는 PER 내년 실적의 PER 12배를 적용한 33,0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손절가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유진테크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매수는 할 자리가 안 돼 말씀해 주셨고요. 25,000원 넘어섰을 때 매수해보자 해서 매수 가격이 25,0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33,000원, 손절 가격은 2만 원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중흠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동반성장,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키워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기업 외식 계열사와 직영 프랜차이즈 외식 전문 중견기업은 수도권 역세권 반경 100m 외에서만 신규 가게가 허용됩니다. 또 카센터와 도시락 등도 중소기업 접하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동방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 호텔에서 제2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 역세권 반경 100m 이내에
또 그 외 지역은 200m 이내로 출점이 제한됩니다. 복합 다중시설은 대기업의 경우 2만 제곱미터 이상, 일반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에서만 출점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외식 전문 중견기업은 역세권과 복합 다중시설 이외 지역에서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간이 과세자로부터 도보 기준 150m 떨어진 지역에서는 출점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반이는 자동차 전문 수리업, 즉 카센터와 이동급식용 식사, 즉 도시락 등 2개 분야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등 완성자동차들의 계열 정비 책임점 확장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어제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대기업의 지난해 동반성장 지수도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업이 최고점을 받았는지, 어떤 기업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동방성장위원회는 27일 열린 회의에서 73개 대기업의 2012년도 동방성장지수를 발표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보면 홈플러스가 2년 연속 개선 등급을 받은 것을 비롯 현대백화점과 현대홈쇼핑, 코오롱글로벌, CJ오쇼핑, KCC, LS산전, STX 중공업 등 8개사가 꼴찌의 불명예를 앓았습니다. 반면 가장 높은 우수 등급에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 SDS,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포스코, SK텔레콤, SK종합화학, SKCNC 등 9개사가, 양호 등계는 기아자동차, 두산중공업, 롯데건설 등 29개 대기업이 꼽혔습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 피난처내 국내 페이퍼 컴퍼니 현황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인물들의 국내 대기업 총수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조세 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명단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27일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등 7명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예. 이번 명단에는 재계 총수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탈세 혐의가 입증될 경우 여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타파는 이날 조세 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와 쿡 아일랜드 등의 페이커 컴퍼니를 설립한 최은영 회장 등 4개 재벌그룹 오너와 전현직 임원 등 7명의 한국인 명단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명단에는 최은영 회장과 조영민 전 한진해운 홀딩스 대표이사, 하나그룹 계열사인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조민호 전 SK증권 대표이사 부회장과 부인 김영애 씨, 이덕규 전 대우 인터내셔널 이사, 유춘식 전 대우 폴란드차 사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스타파 측은 오는 30일 20여 명의 3차 명단을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3차 명단에는 정치인들이 포함됐을 거라는 관측이 여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 발표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어제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STX그룹 현재 채권은행과 기업 개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회사 재무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인데요. 이를 책임지고 STX그룹 경영진이 동반 사퇴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채권은행과 자유협약을 추진 중인 STX그룹의 재무를 책임지고 있는 경영진들이 동반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STX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STX에게 재무담당 경영진의 동반 사퇴를 요구했고 STX 측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TX그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DB 산업은행에서 열린 STX조선의 4천억 원 추가 지원 요청에 대한 설명회에서도 경영진 사퇴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TX그룹은 채권단에게 그룹의 부실화에 책임을 지고 최고 재무 담당자를 맡고 있는 변용희 STX 대표이사와 이웅영 STX 부사장, STX조선해양의 CFO인 김노식 부사장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STX그룹 경영진의 동반 사퇴는 STX조선해양 추가 지원 및 자율협약 추진을 위한 배수진이라는 것이 금융계의 분석입니다. 앞서 지난달 STX조선해양에 대한 예비실사 보고서를 받아낸 채권은행단은 STX조선해양의 자구 계획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때문에 STX그룹이 STX조선해양의 추가 자금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경영진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남들에 비해서 아니면 주식시장 전체에 대비해서 항상 추가 수익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앞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갈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쉽게 공부해보는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태블릿 PC 업종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이다. 어제 소개를 해주셨었는데요. 네, 예. 이제 2012년도를 갖다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은 스마트폰의 한 해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마트 관련 종목이라든지 스마트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요. 올해는 그 큰 틀에서의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약간의 좀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그 폰이 아니라 태블릿 PC의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폰과 태블릿 PC의 그 방향들이 왜 차이가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수혜가 어느 쪽으로 나타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태블릿 PC 전체적인 시장 전망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2012년도에는 태블릿 PC가 한 1억 3천만 대 정도 팔렸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13년도 기준으로는 한 1억 9천만 대 정도. 그러니까 성장률 기준으로는 47%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2016년까지는 이 태블릿 PC의 시장은 24% 정도의 연평균 성장을 보인다고 하니까 시장 자체의 규모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하는 시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태블릿 PC에서는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고가 태블릿 PC의 성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중저가의 그 태블릿 PC의 시장이 나타난다. 그래갖고 지금 도표에서 보여드린 게 파란색은 그 프리미엄 태블릿이라고 그래갖고 가장 고가 태블릿 PC의 어떤 성장들을 좀 나타내는 거고요. 가운데는 가장 기본적인 그 태블릿 PC 그리고 울트라 태블릿 세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여기서 이제 그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 지금까지 태블릿 PC의 시장을 주도한 것은 삼성 중심의 주도가 아니라 그 애플 중심의 주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 내에서도 태블릿 PC의 시장 점유율은 전체적으로 10%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해이고 그 영향력이 삼성이 커지는 한 해가 됩니다. 태블릿 PC는 수량 기준으로는 스마트폰에 비해서 양 기준으로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태블릿 PC 성장이 나와봐야 얼마나 나오겠냐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인치의 싸움입니다. 그 태블릿 PC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3인치 지금 많이 커져가지고 4인치 정도까지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태블릿 PC는 보통 10인치 그러니까 똑같은 판매 대수를 갖더라도 3배, 4배의 면적이 가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대면적이라는 부분이 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들은 결국 TSP하고 FPCB, BLU, ITO 코팅 업체 정도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에 대한 얘기는 좀 넘어가고요. 전체적인 도표를 가지고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 PC의 디스플레이의 구조를 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다음 장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지금 보이시는 게 가운데 두 번, 좀 진하게 나타나는 글라스라고 하는 것 뒤에 BLU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삼성이 AM OLED를 적용한다고 하면 BLU가 없어지는 부분인데, 지금 아직은 대면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AM OLED로 가는 구조가 좀 어렵습니다. 수율의 문제나 대면적화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글라스 뒤에 BLU 쪽은 아직까지는 태블릿 PC의 성장성을 그대로 따라갈 거기 때문에 BLU 관련 업체는 이라이콘 금호전기 그리고 프리즘 필름 쪽으로는 LMS 정도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글라스를 붙여놓고 가운데다가 유기물질을 그러니까 가운데 어떤 이 부분들을 돌아가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위에 TFT의 구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TFT 구조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은 별도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글라스 있는 데에서 이 글라스가 지나치게 두꺼워지면은 휴대나 어떤 처리 속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글라스 슬리밍이라고 그래갖고 이거를 최대한 얇게 깎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 업체들은 캠트로닉스, 솔브레인 그리고 LG 쪽에서는 삼성전자 쪽으로는 캠트로닉스하고 솔브레인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거고요. LG 쪽에서는 아바텍이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보면 ITO 필름, ITO 코팅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이걸 갖다가 ITO 필름을 2장을 붙인다고 그래갖고 저희가 표현할 때는 GFF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GFF 위에 ITO 필름 코팅 작업, 코팅을 해서 밀착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그 UID하고 아바텍. UID는 삼성 쪽 라인이고 아바텍은 LG 쪽 라인입니다. 그래서 UID 쪽하고 아바텍이 이쪽을 거의 그 삼성과 LG 쪽으로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커버 윈도우 쪽으로 보면은 이제 이 전체를 묶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TSP, 터치스크린 패널 업체의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진 디스플, SMAC 디지털 시스템, ELK 태양 기전, 멜파스 이렇게 좀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뒷부분에 가서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앞부분에서 이걸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ITO 필름을 2장을 붙이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기술적인 방법으로는 GFF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GFF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GFF의 방식은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처리 속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두 가지에서 됩니다. 결국 ITO 필름을 한 장을 빼면 G1F가 되는 거고요. ITO 필름을 2장을 다 빼버리면 G2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아직은 우리나라 기술로서는 GFF가 지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G1F로 지금 넘어가는 단계이고요. 대만 업체 같은 경우는 이미 G2, 그러니까 이 ITO 필름 2장을 다 빼면서 양산까지 간 거죠. 그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결국 ITO 필름 물질이 갖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단가를 낮추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게 TSP 업체에서 향후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체가 누구냐를 정리할 때는 GFF에 집중해 있는 업체들은 향후 점점점 기술에 대한 도태 현상이 나타날 거고요. G1F나 G2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앞으로 향후 TSP에서 가장 유리한 업체가 될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은 지금 이 정도로 해서 이 관련 업체들에 대한 수혜를 잘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내일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 이제 앞으로 블랙아웃이라는 문제들이 좀 되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 쪽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1부 순서 여기에서 마치고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